여러분, 우리 몸에 동맥이 막히는 과정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 상처와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임시 반창고처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붙여서 메우려고 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염증이 오래가면 그 반창고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길을 좁혀버리게 되죠. 이때 우리가 아는 양파의 힘이 바로 여기서 빛이 납니다. 매운맛, 눈물의 주범인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피가 엉겨서 혈전이 되려는 걸 완만하게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양파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나쁜 LDL이 산화가 돼서 벽에 달라붙는 과정을 막아주고 모세혈관 벽을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들쭉날쭉하다, 손발이 저린다, 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와 같은 혈관 시그널이 잦은 분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혈관뿐만이 아닌데요, 퀘르세틴과 이 황성분은 혈당에도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 당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슐린이 근육과 간세포의 문을 열어서 당을 받아들이게 하죠. 이 양파의 성분은 문 여는 신호를 또렷하게 도와주어서 당이 더 원활하게 세포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양파 자체의 혈당 지수가 낮고 또 식이섬유도 꽤 있어서 밥과 반찬 사이에서 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밥 반 공기만 먹어도 140이 수치가 넘는다는 분이 양파를 반 개에서 한 개를 꾸준히 곁들이고 약 두세 달이 지나면 공복 혈당이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내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식사 속의 양파가 혈당 관리의 보조선수로서 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역과 항염 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마구 긁어대는 것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는 계절만 바뀌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오래가, 이런 분들은 양파, 마늘, 생강을 자잘하게 다진 다음에 국이나 볶음, 달걀찜에다가 티스푼으로 슬쩍씩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기침 날 때 따끈한 양파차가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내려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죠. 만약에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나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조리법을 고르면 되는데요, 퀘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해서 찌거나 또 살짝 볶는 정도로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양파를 너무 오래 너무 세게 볶아서 단맛을 짜내듯이 카라멜라이징 하면 당이 농축이 되어서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이 양이 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생양파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황성분이 위산을 자극해서 약간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의 세기와 또 시간 그리고 목적만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이제 양파를 몸에 이롭게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권장량입니다. 일반 성인은 생양파 기준으로 하루 약 70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한데요,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처음에는 약 30에서 50g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칼집을 내서 10분 동안 짧게 헹구는 요령이 있습니다. 양파를 세로 결로 얇게 썬 뒤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이 매운 성분이 날아가고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서 위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후에 찬물에 2-3분 정도 재빨리 헹구면 매운맛이 훨씬 순해지고 생으로 드시기도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찌기와 빠른 데치기인데요, 찜기에 겹겹이 올려서 5에서 7분만 살짝 찝니다. 물에 푹 삶는 것보다 영양 손실이 훨씬 적고 소화가 편하고요. 전자레인지를 쓰실 때는 한입 크기로 떼어서 유리 용기에다 담고 물 한 숟갈 또 랩을 덮어서 약 2-3분 정도 돌리면 끝인데요, 이렇게 쪄낸 양파는 된장에 찍거나 참깨나 들기름 그리고 소금 한 꼬집만 더해도 훌륭한 반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 끄고 마무리 한 숟갈인데요, 양파 볶음이나 잡채처럼 불에 닿는 요리는 다른 기름으로 아주 짧게 볶고 불을 끈 뒤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작은 술로 한 번 정도만 둘러서 섞어주세요.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살리고 들기름의 혈중 지질 개선 효과까지 더해져서 아주 혈관 친화적인 접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스와 스무디는 짧게 데친 뒤에 갈아주시는 겁니다. 생양파 특유의 자극을 줄이면서도 성분을 챙겨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데친 양파를 4분의 1에서 2분의 1개, 사과를 반 개 정도, 여기에 당근 4분의 1개,
물을 200ml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혹시 당뇨가 있으면 과일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사과 대신에 토마토로 바꿔서 당의 부담을 낮추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이 양파즙 제품은 한 포에 당과 칼륨이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나 혹은 신장이 민감하신 분이면 반포 이하 정도부터 해서 가능하면 껍질차 그리고 샐러드를 합친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껍질의 100% 활용법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흑살보다는 껍질의 10배 정도, 많게는 한 30배 가까이 들어있는데요. 속이 비치듯이 반투명한 겉껍질을 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세척을 하셔야 하고요. 겉껍질을 벗겨서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다가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서 헹궈주시고 마른 행주로 닦아서 그늘에서 하루를 말립니다. 차와 육수 끓이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껍질 한 줌에 물 1리터를 붓고 센 불에서 약 15분, 그리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3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진한 호박색이 돌면 잘 우러난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에 컵으로 한 2잔 정도, 한 번에 약 150에서 200ml 정도를 드시면 적당합니다. 또 멸치와 다시마와 함께 육수를 내면 된장국이나 미역국이 한층 맛이 깊어지고요. 껍질 속에 좋은 성분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양파와 찰떡궁합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 알파레놀린산이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춰주면서 양파의 황화알이 간에서 지방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볶거나 끓이는 과정이 끝난 뒤에 불을 끈 상태에서 한 스푼 정도 두르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은 서로 다른 경로로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양파를 올리브유에 먼저 천천히 볶아서 단맛을 끌어낸 다음에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를 넣고 살짝 볶아주시면 혈관에 정말 좋은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냉장하시면 한 3일 정도, 냉동하면 약 2주 정도까지 보존이 되니까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 놓고 나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인데요. 비타민C와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퀘르세틴의 장 흡수를 높여주고 장내 유익균 먹이가 돼서 배변도 수월하게 해줍니다. 사과 반 개에다가 생양파 4분의 1개, 그리고 레몬즙, 올리브유, 들깨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시면 양파 라떼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고기 반찬에 기름기를 싹 잡아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과 생강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이 진저롤이 각각의 항균, 항염 작용을 해서 감기나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는 어르신께 아주 좋은 면역 강화 삼총사가 되는 것이고요. 양파, 마늘, 생강을 동일한 비율로 다진 다음에 체에 걸러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에 약간 볶아두면 볶음밥, 국이나 달걀찜 같은 어디든 넣을 수 있는 수제 마늘 양파 페이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파와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들도 물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양파 절임은 이 양파의 혈당과 혈관의 이점을 거의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새콤달콤을 원하시면 설탕 대신에 사과즙이나 레몬즙을 쓰고 소금과 식초는 반만 줄여도 충분히 맛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 치즈와 한 그릇에 잔뜩 얹는 조합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에게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좋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기름이 많은 튀김이나 탕수육과 함께 양파를 좀 과하게 먹는 습관인데요. 총 열량과 지방의 과다로 혈관의 득보다 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라멜라이징한 오래 볶은 양파는 향은 좋지만 당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 분은 이 양과 빈도를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르는 방법과 보관도 중요하겠죠. 양파를 고를 때는 첫 번째로는 손에 들었을 때 좀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겉껍질이 마르고 광택이 있는 것을 고르시고, 그리고 뿌리나 목 부분이 마르고 싹이 트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고요. 또 곰팡이 자국이나 물렁한 부분이 없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혹시 혈관 건강을 더 챙기고 싶다면 자색 양파, 보라 색깔의 양파를 한 번씩 섞어 보세요. 겉껍질 쪽에 퀘르세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보관은 통째로 서늘하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다가 망대에 매달아 두시면 약 3, 4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감자나 사과처럼 에틸렌 가스를 내는 식재료와 함께 두면 빨리 싹이 나기 때문에 따로 두셔야 하고요. 이미 혹시 썰어 놓은 양파는 자른 면이 공기에 닿지 않게끔 랩이나 이 실리콘 커버로 밀봉을 해서 종이 타월을 깔은 다음에 냉장 채소칸에 약 2, 3일 정도 이내로 두시고, 혹시 많이 남으면 잘게 다져서 팬에 물 없이 살짝만 볶아서 수분만 날린 뒤에 한 숟갈씩 소분 냉동하면 2, 3주 정도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말려서
돌려서 지퍼백에 넣어서 김치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서 약 6개월까지도 무난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생양파를 과하게 늘리면 멍이나 코피가 잦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생양파 50g, 익힌 양파를 포함해서 총량은 약 150g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역류가 심하거나 담낭이나 췌장이 약한 분들은 생양파는 아주 소량부터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껍질 차나 즙, 또 농축액은 칼륨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약간의 양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양파는 프룩탄이라는 발효성의 탄수화물이 많아서 장이 예민한 분은 가스가 차고 복부에 팽만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 다져서 오래 볶거나 양파를 통째로 넣고 끓였다가 건져낸 향만 내는 방법을 써보셔도 좋습니다. 알레르기는 좀 드물지만 혹시 입술에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중단하고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 양파즙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건강한 양파즙은 한 포에 양파가 1개 이상이 들어가서 당과 칼륨도 약간 더 농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하루에 한 포는 무난히 드셔도 되지만 혹시 당뇨나 비만 또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당이 좀 불안정하면 반포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껍질 차나 샐러드의 조합으로 바꾸는 편이 더 균형을 잡힐 수 있습니다. 배즙과 1대1로 섞어서 마신다는 방법은 당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사실 권하지 않고요. 양파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 어디에나 어울리면서 무엇보다 꾸준히 먹기 아주 쉬운 식재료죠. 그래서 그냥 반찬용의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을 닦아주는 생활 약초라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몇 개, 갈색이 잘 오른 껍질까지 아깝지 않게 챙기셔서 우리 가족의 피 흐름을 부드럽고 또 하루하루를 더 맑고 가볍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의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 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혈압약 2가지를 복용 중이던 70대 남성 A씨는 점심에 김 파래국수를 즐겨 먹으면서 또 도시락김을 간식으로 하루에 약 10봉씩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혈중 TSH가 0.1로 떨어져서 갑상선 기능항진 진단을 받았고 담당 내과에서 김 섭취를 주 2, 3회로 줄이도록 하자 약 3개월 만에 이 TSH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반대로 혈색소가 약 10 정도로 빈혈이 있었던 60대 여성 B씨는 식사마다 김을 2장씩 약 8주간 곁들였더니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또 혈색소가 12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철분 자체가 동시에 작용한 덕분인데요. 이처럼 같은 김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또 질환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변화인지 혹은 또 불편한 변화인지 우리 몸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김을 평생 드시지 말고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다음에 3가지 경우는 전문가 상담 없이 김을 너무 자주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첫 번째는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요. 조영제의 반응은 단순히 요오드 분자 단독 반응은 아니고 조영제의 구조물 때문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해조류의 섭취 후에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소금 제한이 약 4g 미만인 신부전 말기 환자인데요. 김 자체 나트륨은 높지 않아도 기름 또 소금 양념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염분을 추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닐 케톤요증 환자입니다. 김 단백질에 아미노산인 이 페닐알라닌이 많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량을 초과하게 되면 뇌신경 쪽에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 이렇게 드시면 뼈가 아주 튼튼해지고 막힌 혈관이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K푸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의 숨은 영양과 또 위험성 그리고 60대 이상 어른들께 꼭 맞는 섭취 방법을 한번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이 왜 바다의 불로초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독이 될 수 있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실 겁니다. 그럼 먼저 김을 한눈에 파악해 볼 텐데요. 김은 크게 재래김과 돌김 또 파래김 3갈래로 나누는데요. 재래김은 육안으로 붉은기가 약간 돌고 향이 좀 순하며 돌김은 파래가 섞여서 진녹색을 띠고 바삭함이 강하며 파래김은 초록빛이 선명하면서 구웠을 때 풀향이 짙게 납니다. 3종류 모두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향미가 있어서 입맛에 따라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돌김과 파래김은 바다 바닥 가까이서 자라기에 중금속 농축이 재래김보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갑상선 또 신장 그리고 간이 약하신 분이라면 돌김, 파래김보다는 재래김 위주로 섭취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100g, 그러니까 약 마른 김 10장 남짓에는 단백질이 약 30g 정도 안팎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이는 소고기 안심 100g에 함유된 단백질보다 많고 또 소화 속도는 소고기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도 속에 더부룩함 없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김의 단백질은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아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서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 한 장이 몸이 피곤할 때 숙취 해소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김에 함유된 칼슘은 우유의 약 4배, 그리고 철분은 시금치의 약 7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와 치아, 그리고 혈액의 합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김은 칼슘이 100g당 약 400mg 정도, 또 재래김은 100g당 약 300mg 정도 수준인데 한 끼에 3, 4장 정도 섭취만으로도 칼슘 60mg 정도를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하는 어머님들은 하루 반찬으로 김을 좀 얹어 드시면 음식으로도 칼슘을 조금씩 채울 수 있어서 약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숫자로 보면 마른 김 100g에 약 110mg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그만큼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만으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못 채우니까 귤이나 키위,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1 그리고 B2는 김 소량 섭취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수월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어르신들의 뇌신경을 깨워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핵심인데요. 김과 계란 또 현미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 하루에 김 10장씩 먹어야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김 섭취에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김에는 요오드와 알긴산 그리고 포피란 같은 해조류 특유의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크지만 또 과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1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상한선은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마른 김 한 장에 요오드가 25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으니 김을 하루에 약 5장 이상 드시면 단숨에 상한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몸의 피곤함이나 탈모 그리고 체중 증가가 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과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내과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10명 중에 3명은 김이나 미역, 다시마 섭취량을 줄였을 때 TSH 수치가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섭취량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강하신 분이면 하루에 약 3장 정도, 또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하루에 1장 또는 주 약 3회 이내로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나 포피라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중금속을 흡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날에는 알약을 복용한 후 최소한 2시간 정도 뒤에 김을 드셔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할 때는 알긴산과 이 포피란이 변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을 부드럽게 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금속 이슈인데요.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한번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반감기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 양식장 근해가 만약에 산업시설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서 해역을 명시한 곳, 그리고 납이 약 0.2mg 이하, 무기 비소는 0.5mg 이하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믿을 만한 업계의 대기업 제품일수록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안심이 조금 더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나는 하루에 김을 꼭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마늘이나 양파 또 브로콜리 같이 휘발성의 황화합물이 많은 식품을 함께 드셔서 이 중금속의 배출 통로를 자극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마늘종 무침, 또 양파, 풋고추, 장아찌, 브로콜리 데침을 곁들이고 김을 싸 먹으면 중금속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과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역국에 꼬막 무침 반찬인데요. 여기에다 김을 드시면 요오드, 철분, 또 인이 융합되는 폭탄이 될 수 있어서 갑상선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에 명란젓 같은 젓갈류를 함께 드시면 과량의 나트륨 함량 때문에 고혈압과 또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구이를 하실 때는 기름을 잘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과 계란 그리고 마늘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B12와 콜린, 셀레늄, 알긴산의 영향으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량이 높아지고 혈당을 낮춰서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과 들깨가루 된장국을 함께 드시면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과 아보카도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9과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그리고 포피란을 아주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피부 보습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법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김 기본 구이인데요. 마른 팬을 중약불로 한 30초 정도 예열한 다음에 김을 올리고 앞면을 4초 정도, 또 뒤집어서 뒷면을 4초 정도만 살짝 쬐서 수분을 좀 날려준 뒤에 불을 끕니다. 만약에 팬 온도가 약 150도 이상 되면 비타민C 파괴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을 코팅하는데요. 팬에서 내려서 약간 식힌 김에다가 들기름을 붓으로 얇게 바르고 가는 소금을 약 30cm 위에서 눈 내리듯이 뿌려서 골고루 묻히면 짠맛이 균일하게 생깁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리놀렌산이 높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 김말이인데요. 묵은지 한 장을 물에 살짝 헹궈서 짠맛을 좀 덜고 여기에 김 위에다가 깔은 다음에 돌돌 말아서 팬에 뒤집어서 구워줍니다. 이 묵은지 안에 있는 유산균이 요오드의 흡수를 일부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 계란전입니다. 김 2장을 겹쳐서 4 곱하기 6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계란 2개, 다진 파, 다진 마늘에 소금 약간을 풀어서 김을 앞뒤로 적십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양면을 1분 정도씩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조각당 단백질 약 4g, 칼슘 약 15mg 정도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용 분말을 만드는 건데요. 색이 바랜 묵은 김은 마른 팬에서 다시 구운 뒤에 믹서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볶음이나 죽, 또 된장찌개에 한 티스푼씩 넣으면 아주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밀도가 높은 수분 제거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습기를 먹은 김은 곰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히스타민의 농도가 높아서 두드러기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 18도씨의 냉동실에서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단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 결로 현상 때문에 수분이 생겨서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 약 48시간 내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김은 공기에 닿으면 지질이 산패해서 특유의 과자 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패된 지질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의 섭취량은 연령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성인이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는 마른 김 3장, 도시락김 1봉 정도가 적당하고요. 65세 이상은 칼슘 보충이 더 필요하겠죠. 김을 하루에 약 4장까지 허용하되 나트륨은 약 150m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이시라면 주 3회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고 회당 1장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섭취하는 날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 환자는 이내 칼륨과 제한을 위해서 의사분과 상의 후에 김은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세에서 8세 정도의 소아는 알레르기 혹은 중금속의 위험을 고려해서 한 반장 이내로 먹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김은 위생법상 수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생산, 가공 단계, 그리고 양식장 수질 검사, 자체 공정관리 인증제도,
중금속, 산패도, 미생물 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간해식품이나 무표시된 직거래품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통관해서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살펴보다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으면서도 진가를 다 알지 못했던 착한 음식 감자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냥 배 채우는 탄수화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웠죠. 사실 감자는 세계 4대 주식 작물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식량이면서도 이제껏 밝혀진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혈관부터 뼈, 근육, 피부,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 관리가 필수인데요. 감자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숨은 효능, 제대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그리고 함께 먹어야 더 좋은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지 꺼내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감자 한 알에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열량이 고작 110kca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8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당해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전분이 둘러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거나 찌워도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덕분에 피부와 잇몸,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이나 출혈, 또 잇몸 붓기를 예방해주고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개선에도 힘을 보태줍니다. 감자 껍질과 바로 밑에 과육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의 과산화지제를 줄여서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 또 심장질환 예방, 그리고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분,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자연 항산화제가 되겠죠.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칼륨이 숨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다리 부종과 경련을 완화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은 아침에 쪄서 껍질째 드신 감자 한 개가 아주 훌륭한 칼륨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량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 안정에도 한몫을 해주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자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약 2g 남짓이지만 질이 뛰어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흡수율 그리고 아미노산의 균형을 따져서 100점을 넘으면 최고급 단백질이라 불렀었는데 달걀, 카제인과 함께 감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구도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빨랐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날마다 달걀 한두 개와 껍질째 찐 감자 한두 개를 같이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받아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힘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효능 변화가 큰 영양소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생감자 껍질 1g엔 1mg 정도 들어있는데 삶으면 0.6mg으로 줄어들고 찌면 오히려 1.6mm까지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찌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이 살아나고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구울 때는 약 200도씨 이상 고온을 오래 가해서 폴리페놀이 대부분 파괴가 되고 튀기면 기름과 열이 만나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감자가 영양 보존율 1등입니다. 찔 때는 찜통 뚜껑에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서 과육이 물러지지 않도록 면포를 한 겹 덮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생감자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위궤양, 위염이 잦은 분은 공복에 생감자즙을 한 컵 마시면 위산 과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간단한데요. 깨끗이 씻어서 싹과 녹색의 껍질을 잘 도려낸 감자 반 개를 사과 조각 그리고 비트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고 물을 반 컵 정도를 부어서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찬 분들이나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은 한 번에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만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여기에 생강차를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혈당
혈당 걱정이 있는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는 밥보다는 약간 낮지만 익히는 방식이 이 당의 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운 감자나 말랑하게 삶은 감자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찐 뒤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찐 뒤에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기 방법을 권합니다. 감자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삶은 콩과 한 접시에 담아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가 않아서 이걸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겉이 주름지고 물렁한 감자, 흠집이 깊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 그리고 빛에 노출이 돼서 군데군데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얇게 썰어서 약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일부 빼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걀과의 궁합은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이고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짠맛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븐 대신에 에어프라이어에 껍질째 반으로 썬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도 소금에 절인 듯한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마늘,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찐 감자를 으깨서 요구르트 대신에 무지방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함께 섞으면 마요네즈 없이도 아주 고소한 감자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밥 대신 껍질째 찐 감자 두세 조각과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를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칼륨, 수분 때문에 밤새 소변이 잦아질 수가 있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양파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껍질째 찐 뒤에 껍질 부분을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치아가 약해도 씹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믹서에 갈 때는 껍질째 넣으셔야지 항산화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관 요령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만나면 바로 싹이 나고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니까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와 같이 두면 수분을 빼앗겨서 금세 쭈글쭈글해지니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신문지에 싸서 상온 5에서 10도 정도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너무 차가워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변하고 조리 시에 갈색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소주잔 크기의 작은 감자 기준 두세 개, 중간 감자라면 한두 개 정도면 비타민C와 칼륨, 클로로겐산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끼에 중간 감자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즙으로 드실 때는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자는 열량은 낮지만 비타민C, 클로로겐산, 칼륨, 마그네슘, 고급 단백질을 두루 지닌 고마운 식품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최소이고 달걀, 김치, 발효식품,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녹색 껍질은 꼭 도려내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약한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 가을부터는 감자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로 한번 삼아보세요.